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만학원 최재형 원장입니다. 오늘 예약하신 분 아직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또 기다릴까 하다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요. 저희 학원이 수학학원이기는 한데 개인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고3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 공부를 되게 잘해왔고 되게 성적이 괜찮은데 그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성적보다 더 낮은 대학을 붙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이 너 이거 써봐. 그러면 1학년 때 이거 안 했어요. 2학년 때 이거 안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고2 학생들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정시올인, 논술올인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28학년도 이제 그 대입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고 1학년 거부터 챙기지 않으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카드가 너무 없어지니까 그 얘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이제 수업할 때 어떤 단어는 처음 나갈 때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애들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좀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 부모님들은 대부분 대입을 아마 자녀분을 치러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간단한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교에서는 일단은 수시 전형이 있고요, 정시 전형이 있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데 이게 뭐냐면 수시에서도 이제 수시 정시까지 다 마감을 하고 나서 대학교 학과마다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시까지가 끝나고 나서 대학별로 추가 모집을 해요. 지금 제가 최근 5년 동안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저희 학원에 있었던 학생 중에 한 5명 정도가 추가 모집으로 붙었고 제일 잘 붙은 학생은 고대도 붙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시를 정말 준비를 잘했어. 근데 원서를 잘못 써서 떨어졌어. 수능도 되게 잘 봤어. 근데 너무 상향을 해서 떨어졌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재수하기 전에 추가 모집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이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다 거의 면접이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서류형은 그냥 서류만 넣으면 끝나는데 면접형은 학생부에 적혀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부분에서 큰 부담은 없는 면접형이에요.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교과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구술 면접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거는 학종이에요. 근데 여기로 빼놓은 이유가 서울대, 고대 진로 적합형, 그리고 카이스트 이런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시험을 봐요. 은미책까지 다 들어간 진짜 융합형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논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와요. 정량평가라는 게 있고 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그냥 학생부에 적혀있는 그 수치들, 등급, 표수편차 그런 것들을 수치화를 대학에서 계산법을 가지고 진짜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전형이에요. 그게 교과 전형이죠.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정성평가라는 게 있는데 정성평가는 학생부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현재 2등급이 10%부터 34%가 2등급인데 정성평가로 하면 얘가 11%인지 34%까지도 다 봐요. 그리고 학생부에 적혀있는 내용도 다 보고요. 근데 교과에서는 그게 구별이 잘 안 되죠. 재학생들 입장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시하고 논술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1년 내내 수능 준비하고 논술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재학생들이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은 일단 학종과 교과를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애가 학생부도 잘 못했어. 준비를 못했어. 근데 교과 성적도 안 좋아. 그런데 애가 수학을 유독 잘해. 그러면 논술 전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학종과 교과다.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교육개정 개편된 것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5등급제로 바뀌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5등급제로 바뀌어서 애들이 공부량이 줄었다가 아니라 이따 보여드릴 텐데 늘었습니다. 공부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교육개정 바뀌면서 굉장히 중요해진 얘기는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수능 같은 경우가 공통 과목 중심으로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영수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사회하고 과학만 통합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입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의대 정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의대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대학 교육부에서 이렇게 바꿀 거니까 해서 미리 대학들한테 지정 과목을 없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정 과목이 뭐냐면 이공계를 가기 위해서는 뭐 과학 두 개는 꼭 들어야 돼, 뭐 물리를 꼭 들어야 돼,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거의 모든 대학에서 없앴어요. 그래서 아마 4탐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과 애들의 대거 애들이 등급 따기 편한 4탐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미적분, 수학은 미적분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 확통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고2 때까지는 그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다 공통과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걱정은 없어졌어요. 그냥 뭐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한 이슈는 자유전공입니다. 대학마다 자유전공 인원을 굉장히 늘리고 있고요. 그 자유전공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전공이 경쟁률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고요. 커트라인도 다른 과에 비해서 낮지 않아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로를 정해서 할 거 없으니까 자유전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유전공을 희망할 거라면 진짜 자유전공에 뜻이 있어서 자유전공을 덤비셔야 생각보다 좀 어려운 전형이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어느 학원 지금 이 근처 설명회를 다 가보셔도 서울대 경희대 얘기를 할 거예요. 두 학교가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대 얘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가 지역균형,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를 통과해서 지금 2단계 면접을 봐요. 근데 이 면접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보고요. 학종을 보고요. 학종에서는 면접 비중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50%를 집어넣었어요. 28학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이 특목 자사고 애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수능 체제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교과 전형은 서울 안에 있는 16개 대학 보통 하는 교과 전형은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어요. 근데 딱 이렇게만 보면 와 일반고 애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특목 자사고 애들은 원래 교과를 거의 안 써요. 교과 전형 합격 비율을 보면 일반고 애들이 거의 한 97%, 98% 그래요. 원래 특목 자사고는 잘 안 쓰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 서울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출 리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1.5배수를 늘렸어요. 근데 더 학교마다 더 많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 전형의 정원을 줄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쟁률만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정시에서도 서울대는 서류 100 전형으로 정시를 치르지 않습니다. 수능 100으로 치르지 않고 교과평가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28학년 개편안인데 이전부터 이래 왔어요. 서울대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대는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그 촘촘한 애들을 가르기 위해서 자체 시험을 보지 이걸로 뭐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서울대의 의견이었죠. 이게 서울대입니다. 근데 서울대는 변함이 거의 없는 게 당연해요. 원래 촘촘하게 들어갔거든요. 다른 것 좀 먼저 보여드리고 서울대 방식을 다른 학교가 따라갈 수뿐이 없는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교과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고1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기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2학년, 3학년 대부분은 2학년 때 배우고요. 여기 이제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2학년 때 조금 배우고 3학년 때 많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현재 고2 애들 기준으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취도로 평가하는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퍼센트로, 그러니까 10%까지가 1등급, 34%가 2등급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고요. 성취도는 중학교 때까지는 90점이면 A, 80점이면 B 이렇게 매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좀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리 몇 점까지가 A, 몇 점까지가 B라고 미리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정해준 기준 이상이 되면 무조건 A, 무조건 B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현재 고2 애들까지는 여기까지가 등급이 나오고요. 여기가 성취도예요. 그리고 성취도가 이전까지는 A, B, C 3단계로만 나눴어요. 그럼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성취도는 웬만하면 그냥 A가 나오니까 대충 공부해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5등급제로 바뀌어서 등급의 간격은 완화가 됐지만 지금 현재 바뀐 교육제도는 여기까지가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기간 때 좀 덜하고 그런 어떤 요령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등급 나오는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량이 실질적으로 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게 좀 되게 많아진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성취도도 ABC에서 ABCD E 5단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성취도도 더 좀 따기가 좀 예전보다 어려워지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희대에서 발표한 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서울대가 했던 고민을 다 똑같이 따라할 거고 경희대 방식을 많이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경희대 교과 전형입니다. 일단은 반가운 얘기 중에 하나가 졸업 예정자만 받기로 했어요. 여태까지 경희대는 3수생까지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교과 전형. 근데 여기는 졸업 예정자, 재학생만 받겠다. 근데 그 이유가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등급을 환산해 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졸업생, 재수생들을 안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원래 교과 전형은 정양 평가인 이 산수적인 계산으로 100% 전형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정성 평가,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겠다를 30%를 집어넣었어요.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밑에 내용인데 탐구 교과 영역을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높은 걸로 평가를 해주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가 3등급을 받았어. 근데 성취도는 A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1등급이 10%인데 성취도 A 받는 게 많게는 20%가 넘어가요. 성취도 A 받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높은 걸로 평가를 해주겠대요. 경희대가 유독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권장 과목은 꼭 들어라. 권장 과목에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다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탐구 영역의 성취도를 평가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과목들은 등급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과목들은 성취도로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애들이 등급보다 등급이 더 높은 경우는 없거든요. 무조건 성취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성취도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국영수예요. 국영수 중심은 어쩔 수 없이 등급제로 가겠다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공부를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공부에 여유가 없고 막 진짜 한두 과목만 더 집중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국영수 중심으로 갈 수뿐이 없다. 경희대 학종입니다. 경희대 학종은 예전부터 면접형만 있었어요. 근데 28학년도부터 30%의 인원을 서류형으로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거를 좀 보셔야 되냐면 이 30%는 자유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 애들한테 면접 때 물어볼 만한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전공 애들 대부분을 서류형으로 뽑고 그 기타 과들 같은 경우는 면접형으로 보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석차 등급하고 성취도 중에서 높은 걸로 평가를 해주겠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권장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희대 정시 전형. 여태까지는 정시라 하면 수능 100 전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수능 100 전형은 30%만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부 지금 이 부분들을 비율이 높진 않아요. 10%를 넣긴 했는데 그것도 같이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적, 그 성취도를 볼 때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높은 걸 보겠다. 아까 전에 학종과 이 부분은 국영수사가 다 높은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장 과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장 과목 잘 들어라.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대학마다 권장 과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찾아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권장 과목 쳐보시면 진로에 맞게 이런 과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제는 10%, 근데 성취도는 A가 20%까지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애들 점수대가 굉장히 촘촘할 거예요. 서울대처럼. 그리고 수능도 수능에 지금 정시 전형에서 수능에 들어가는 점수가 갑자기 이름이 표준 점수. 표준 점수라는 점수를 활용해요. 근데 그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 수능이 굉장히 어려우면 애들 점수대가 쫙 퍼집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점점점 표준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수능이 쉬우면 쉬울수록 가운데로 점수가 애들이 쫙 몰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표준 점수는 낮아져요. 표준 점수가 쫙 몰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정시에서 다 공통 과목을 보고 수강자 수가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능 자체에서도 점수대가 쫙 조밀하게 모일 거예요. 그럼 내신도 몰리고 얘도 몰리고 그러면 대학에서 평가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서울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힌트로 일단 동국대 올해 지금 입시아닙니다. 동국대는 한 3, 4년 전부터 교과를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라는 게 교과 전형인데 교과 70에 서류 30.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경희대 교과하고 똑같은 구조죠. 그리고 여기서 교과 성적 중에 상위 10과목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애들이 상위 10과목에서 1등급 받는 것들만 쫙 뽑으면 그래도 10개나 안 돼도 한 7, 8개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등급별 점수를 발표를 했는데 1등급이 10점이고요. 2등급이 9.99점을 줘요. 0.01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등급까지를 보시면 0.1점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70%에서 점수 차이는 거의 안 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고 말은 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저 30%로 결정이 나는. 근데 모든 대학들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도, 수능 어떤 걸 집어넣어도 애들 점수대가 굉장히 조밀해질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거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올해 입시야. 28학년 건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쫙 늘렸어요.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통 추천형은 없습니다. 근데 추천형도 만들었고요. 서류형도 만들었고요. 면접형도 만들었어요. 해볼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뽑아봤을 때 여기에 우수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네? 그럼 이 전형의 명수를 늘릴 거예요. 이걸 조절하기 시작하겠죠. 28학년도가 돼서 막 혼란이 좀 있을 거고 29학년도 20,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가게 되겠지만 그때 돼서 나 1학년 때 이거 챙겼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늦는 경우가 있어서 1학년 때부터 좀 학생부를 좀 챙겨야 된다 라는 얘기 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일단 그래서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성적, 출석 이런 것들은 수치화된 데이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을 가는 게 맞아서 일단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서 창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을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적혀지는 부분입니다. 교과별 세특이라고 해서 세특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교과 선생님이 학생들이 한 활동이라든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년 말에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라는 걸 적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는 보통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교마다 비율이 다 틀려요. 얘가 30, 40, 30인데도 있고 40, 30, 30인데도 있고 비율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진로 영역이 없으니까 성장 가능성이라는 항목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딱 여기까지가 인터넷을 찾아보든 유튜브를 보든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애가 생기부를 받아와서 딱 생기부를 봤는데 이게 진짜 잘 쓴 건지 이게 못 쓴 건지 남하고 비교가 아닙니까? 정량평가는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고 이전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 애가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정성평가는 비교군을 따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예를 좀 갖고 왔습니다. 세트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 그 세트 부분 중에서 수학을 만약에 얘기를 하면 수학을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체육 세트를 갖고 왔어요. 애들마다 편차가 없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학생입니다. 이 학생 얘기를 보면 항상 수업의 자세가 뭐 적극적이고 모범적이고 학생들 배려도 잘하고 그리고 본인 역할에 충실하고 팀원들하고 조화도 이루고 그리고 체력 쪽에서 뭐 수행평가도 되게 잘했대요.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그 생기부를 받아보면 한 60% 내지 70% 애들이 요 정도 세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트에 나쁜 내용이 절대 들어갈 리가 없어요. 다 좋게 써주거든요. 이거 굉장히 도만한 거고 대학 입장에서 여기서 얻어낼 거는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배드민턴 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했었고요. 노력을 해서 자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친구들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또 왕복 달리기도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뭐 달성을 했대요. 뭐 자기 주도성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죠.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미디어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체육인데 갑자기 미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뭐 중계, 스포츠 중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했다. 그 진로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처음부터 리더십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따른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것도 쉽게 도달하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요. 예의도 바르고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체육 세특인데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독서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행동 설계 공식에 따라서 매일매일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걸 이뤄내요. 할 수 있다 외치기 목표를 하고요.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거의 하나도 못했는데 나중에는 목표까지 달성을 했어요. 거기에 그 활동 중에서 근육통에 시달려서 고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지연성 근육통에 대한 설명을 했대요. 마지막에서 느껴지죠?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에요. 딱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서 특목자사고로 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세 명의 학생이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입니다. 모두 다 같은 학교 일반고 학생이고요. 더 놀라운 건 다 같은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같은 체육 선생님이 일반고 같은 학교에서 생기부가 아까 전 1번 케이스부터 3번 케이스까지 이 정도까지가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제발 이제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뭐 중학교 때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 스스로가 조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학교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좀 못 봤어요. 근데 성적이 너무 낮다가 아니라 자기 기준보다 못 본 거죠. 그럼 난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1학년 때부터 정시올인 그랬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뜯어 말렸는데 아니에요. 난 생기부도 신경 안 쓸 거고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쓴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적어준 대로 그냥 받은 거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 고3이 좀 돼서 진짜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발 1, 2학년 그런 애 또 있으면 뜯어 말려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2학년까지는 그나마 정시 올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아까 전에 보였듯이 28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 올인이 생각보다 힘들어졌어요. 이 두 번째 케이스 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 말에 학교 선생님이 생기부를 검토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애들한테 쫙 주고 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 근데 그 학생도 여기까지만 적힌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앞에 학생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기부가 너무 좀 적게 적혔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쫓아가서 선생님 저 뭐 좀 더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못 써와. 그래서 요거를 써간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그럼 선생님이 이걸 적어주세요. 웬만하면 다 적어주십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 학생은 그저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니까 정규 한 3등 안에 드는 학생입니다. 되게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의대를 보내야 되니까 전체 선생님들이 총력전을 펼쳐서 학생을 밀어줘요. 그래서 딱 갔는데 별로 안 좋아. 선생님 저 이거 좀 다시 써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그럼 써와. 그래서 써간 겁니다. 아까 전하고 일단 말투 톤 자체가 다르잖아요.
모두 다 정교권에 들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 학생처럼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좀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수업하는 애들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니네들이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지. 너 챙겨줄 생각하지 마. 안 챙겨줄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다른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선생님 저 이런 것 좀 해줘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몇몇 선생님들이 야씨 너 공부나 해 라고 반응이 돌아왔대요. 근데 그 학생 입장에서도 그게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한 두세 번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못해요. 그래서 좀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생기부도 좀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학생부에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일반고도 학교 행사가 무진장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행사를 다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학교 그 행사에 자기의 애 진로에 맞는 그래 요건 들어야지. 그래서 1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슬픈 사실이 있어요. 정교권에 드는 학생이나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학교 행사가 예정이 되면 담임선생님이 불러요. 그래서 요때 하니까 너 신청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학교 게시판에도 붙어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달력 같은 데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려는 준 거죠. 근데 대부분 애들이 학교 게시판 거의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기 초에 다 발표가 나니까 학기 초에 부모님들이 한번 쭉 달력게 학교 홈페이지 들어서 보셔서 그래 요거는 좀 네가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몇 개 정도는 선정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좀 참여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인데 학교 과목별 수행을 진행을 해요. 과목별 수행을 진행을 하고 수업 외 활동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게 아니라 생기부를 자기가 봤는데 너무 내용이 부족해. 그럼 쫓아가서 선생님 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는 활동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 부분을 할 때 아마 애들 고등학교 가면 이것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싸우실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계속 성적인데 수행평가 2개 하는데 2주 내내 이것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주제 선정이에요. 주제 선정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AI를 쓰면 이제 컨닝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진짜 확실히 바뀌었고요. 학교 선생님도 대놓고 써! 라고 얘기를 합니다. AI를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는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애들이 선생님 AI 써봤는데 너무 좀 이상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요령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미나이든 GPT든 어떤 AI든 간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전에 그 미디어학과 그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 같은 경우 저하고 같이 AI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으냐면 나는 미디어학과를 갈 학생인데 그걸 미리 던져놓고 그리고 체육 관련된 어떤 주제를 좀 선정해줘. 그럼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4-5가지가 주제가 나올 텐데 거기서 이 주제 다 좀 별론데? 라고 하면 참신한 걸로 다시 얘기해줘. 그러면 쫙 또 참신한 걸로 주제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 주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를 하나 고르고 그 또 마음에 드는 주제를 가지고 한 2-3번 정도 검색을 더 해보면 한 5번 정도 검색을 해보면 정말 좋은 자료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 선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마라. 두 번째는 PPT 만드는데 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여태까지 애들 생기부를 되게 많이 봤는데 단 한 번도 생기부에 이 학생은 PPT를 이쁘게 만들었고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여기에 주제 선정한 텍스트를 그냥 간마라든가 캔바 이런 식의 어떤 학교에서도 요즘에 가르쳐요. 그것들을 딱 넣어주면 진짜 PPT가 5초 안에 만들어집니다. PPT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얘인데 애들이 이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마감날까지 버텨서 이걸 대충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밑에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해서 뭘 느꼈고 어떤 포부가 있고 어떤 걸 배웠다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이 내용은 생기부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부분 할 때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고 요 부분을 잘 메모해 놨다가 지금 아까 전에 요 부분을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미디어 활동을 했고 탐구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2학년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주제를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다른 과목에서 어떤 미디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서 썼어요. 어떤 흐름이 좀 필요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근육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생명 그쪽 수업에서 근육통에 대한 어떤 문제점,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를 또 연결해서 썼어요. 어떤 괜찮은 주제가 있다면 그게 조금 연결되는. 그래서 1학년 때는 막 좀 던질 필요가 있고요. 2학년 때 그게 조금 정리가 되고 3학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결론을 좀 내는 흐름이 생기면서 되게 좋은 흐름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진로 선택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좀 두리뭉실할 수 있겠지만 좀 폭넓게라도 진로 선택을 해야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기승전 내신입니다.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국영수 중심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선택 과목이 미리 정해지면 선행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기 말이 되면 그 학기의 생기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학생 3명이 같이 모여서 그 전 학기 생기부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쓸 때 야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요거 괜찮은 것 같아 몇 가지 주제를 설정해서 다음번에 쓸 때 그래 이런 거 한번 써봐 라는 흐름, 큰 흐름 정도 하나 정도는 매 학기마다 집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저희는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질문, 애들이 질문을 굉장히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되게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실제로 학생들이 소극적이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 이제 질문을 안 하면 질문을 할 때까지 계속 역으로 물어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말이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되게 반가워요. 왜 반갑냐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애가 이제 알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럼 빨리빨리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질문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많이 빨리 까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틀렸던 문제들에 대한 오답, 반복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얘기 때문인데 애들이 질문을 빨리빨리 해주면 저희도 그 학생을 파악하기 되게 편해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막 하면 이러면서 쳐다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와 얘는 다 이해했구나. 그리고 숙제 해온 걸 보면 되게 엉망으로 해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 받으면서 야 근데 넌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저희가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학생한테 맞출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학생이 내가 계속 모르는 걸 얘기를 해서 난 이런 거 모르니까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라고 선생님이 학생에 맞춰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을 무진장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도 이 학생은 이 파트가 약하지? 그러면서 설명할 때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손에 익어야 공부를 하는 건데 애들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학교 시험이 특히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은 시간 싸움입니다. 알아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딱 보자마자 문제를 한 5초 안에 그냥 이거지 뭐 라는 생각이 들어야 맞출 수 있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늦어요. 손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학원을 보내주신다면 저희 학원에서 하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학원을 가시게 된다면 이 부분 좀 신경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매 처음 배우는 어떤 교과가 있으면 모든 수학이라는 게 지수로그 활용,
미분, 활용. 뭐 보통 단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을 배울 때 그 연산, 3 곱하기 3이 9다라는 걸 외웠듯이 연산이 굉장히 손에 익어야 심화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풀고 뭐 응용도 풀고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연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푸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계속 문제대로 못 풀고 활용에 들어가면 뭐 너무 힘들어하니까 못 쫓아와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 대수를 처음 나간대 그러면 서점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집 하나를 선정을 하셔서 그거를 좀 많이 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구몬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본 연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 배울 때. 또 한 가지는 애들이 너무 쉽게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앞에서 풀어주죠. 그러면 애들은 아 그래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다시 풀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는 일정 시간 바로 말고 한 1주 내지는 2주 정도 후에 반드시 다시 풀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원 숙제도 있고 학교 숙제도 있고 해서 문제집이 쫙 쌓이면 그거를 1, 2주 간격으로 좀 꾸준하게 풀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 있는 숫자들을 대충 껴맞춰서 답을 맞춰요. 그리고 실점을 해서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숫자가 밖에 못 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도 몰라요. 애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 없게 푼 문제가 있으면 계속 확인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맞아요? 라고 계속 그 부분은 애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 없다면 계속 물어봐라. 또 한 가지는 시험에 유독 강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유독 약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뺀질뺀질 거리면서 공부를 되게 안 했는데 시험을 보면 되게 잘 봐요. 근데 누구는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 보면 좀 못 봐요. 그게 좀 볼 때 되게 안타까운데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일단 성격적으로 너무 긴장해서. 근데 그 긴장하는 거라면 학교 내신 시험 볼 땐 그럴 수 없고 모의고사 같은 거 시험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청심환도 한번 먹어보고 뭐 이런 조치도 해보고 아침밥에 뭐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그런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말고 거의 90%의 아이가 성적 시험 볼 때 약한 아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시험 보는 요령을 알아야 된다는 게 시험 보기 한 2주 전까지는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뭔가를 더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연습을 무진장해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나 이 문제 못 풀어. 패스. 이 문제 풀어. 확실히 풀고.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풀려고 접근하다가 뒷문제 하나도 못 푸는 것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시험 보는 연습을 특히 고등학교 가서는 무진장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3년 전에 제가 수업을 했던 학생 중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공부가 재밌냐?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공부 재밌는 사람이 어딨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부모님들이 가장 희망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꾸준히 공부를 하고 서울대 수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 이제 다녔던 학생들 중에 이 학생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그리고 대학도 잘 갔어. 그런 학생들한테 합격 수기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합격 수기를 써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그 합격 수기 보고 되게 감동받아.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받은 게 그 학생이 공부하는 걸 양치질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양치질하는 거 되게 귀찮다. 하기 싫다. 근데 이제 버릇이 되니까 하는 거지 뭐 양치질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양치질이 버릇이 되니까 어쩌다 안 하면 되게 찝찝하다. 솔직히 공부가 그렇게 될 때까지 습관은 길러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가 그냥 안 하면 좀 나 오늘 숙제 안 했다. 되게 찝찝하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못해요. 학교 애들이 그냥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고1 초반까지는 공부 스타일을 좀 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애들이 미룬다라는 이렇게 숙제를 못 해오면 언제까지 해올게요. 근데 그걸 못 하거든요. 안 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뤄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이틀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더 길게 끌면 안 되고요. 짬 시간 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 갔다 오죠 애들이. 그래서 갔다 와서 공기처럼 잊어버려요. 핸드폰 계속 공기처럼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빨리 씻어 그러면 그러면서 화장실 가는데도 한 30분 걸리고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나와가지고 뭐 간식 먹으라 그러면 간식 먹으면서 또 그것도 1시간 걸리고요. 그거 너무 빨리 가서 이제 숙제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거기 또 자기 방 가는데 1시간 걸리고요. 자기 방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아서 딱 봤더니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또 빨리 안 해? 알았어. 그러면서 또 공부를 잠깐 시작해요. 그럼 또 저녁 먹을 시간이죠. 그럼 또 저녁을 먹어요. 또 미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만하면 이제 자야지. 그래서 잘 시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은 애를 보면서 쟤 오늘 1시간도 공부 안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오늘 1시간도 못 놀았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민기적 거리는 시간을 논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짬 시간을 이용하자라는 게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 습관이 잘 길러져 있는 학생들은 솔직히 이동할 때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 외우고 다녀요. 학교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수학 문제 풀기 딱 좋거든요. 쉬는 시간 짧은 10분 동안 한 2문제 딱 풀고 화장실 갔다 오고 놀고. 근데 그렇게 다 애들이 해주면 참 좋겠으나 실질적으로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하고 좀 타협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애들도 놀아야죠. 저도 애들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등교할 땐 영어 단어 외워. 근데 하교할 때는 마음대로 놀아. 뭐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 2문제씩 풀어. 근데 점심시간에 막 놀아. 그러니까 애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시간을 짬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새벽에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학교에서 야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스터디 카페를 가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어디가 공부가 잘 되는데 언제가 공부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 자기가 공부가 잘 되는 장소 그것들을 빨리 좀 정해서 확립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어요. 고1 초반까지. 그래야 2학년, 3학년 때 그걸 탄력으로 가니까. 단 애들한테 그 얘기는 꼭 해주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딴짓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가 잘 되는 곳,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을 얘기해라. 그래서 그걸로 몰아주는 게 좋겠다. 이 부분도 이거는 오늘 당장 학생하고 좀 얘기를 해서 좀 수정을 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국어학원을 가고 수학학원을 가고 영어학원을 간다고 치죠. 그럼 숙제를 언제 하냐면 이때 하고 이때 하고 이때 해요. 아니면 국어학원 가는 날 국어 숙제를 해요. 대부분 이래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수학학원을 갔어요. 그걸 배웠겠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요. 그럼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때 숙제를 하면 진짜 한 1시간이면 숙제를 할 거를 2~3시간 걸려도 못해요. 다 까먹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만 바꿔줘도 굉장히 시간이 활용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국어학원 갔다 오면 국어 숙제하고 수학학원 가면 수학 숙제하고 영어하고 영어 숙제를 하는 거죠. 그럼 가장 기억에도 많이 남고 이해도 빠르고 숙제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요. 근데 수학학원을 가고 수학 숙제를 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까먹거든요. 내가 뭐가 질문이었는지 또 까먹어요. 그러면 학원 가기 전에 진짜 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분 정도만 나 숙제한 거 나 질문 이거지 그걸 잠깐 체크만 하고 가면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극대화할 수 있고 숙제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요 패턴만 부모님이 초반에 아까 전에 습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습관이 잡혀도 공부는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학원 활용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여드리면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잘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잘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우리가 너무 못해서요. 막 그래서 되게 죄인처럼 오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못하니까 다니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은 진도를 나가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려고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공통수학 1, 2를 여러 번 봤어. 한 2번 정도 봤어.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에 대수를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섰어요. 학생들 학원 테스트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달래가지고 학원 3군데, 수학학원 3군데 테스트를 봤다고 치죠. 근데 이 학원에서는 대수를 나가준대. 근데 나머지 2학원에서 공통수학을 나가래. 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대수를 하는 학원에 보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공통수학을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학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학생이 되게 귀찮아하는 거를 진짜 달래고 달려서 테스트를 봤다면 이 학원을 찾아가서 왜냐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 본 결과를 같이 보고 이래 해서 그 학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공통수학부터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대수를 나가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렵게 테스트를 봤다면 그 얘기를 충분히 들으셔라.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상위반에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상위반에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걔가 잘하니까 상위반인 거예요. 문제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애들이 A라는 문제집을 푼대요. 그래서 A 문제집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걔가 A 문제집을 풀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해서 A 문제집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가끔 얘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 높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높은 성적을 받을까에 더 집중해서 학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학원과 선생님 입장입니다. 학원이 좋은 학원, 나쁜 학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 기준으로 맞는 학원과 안 맞는 학원은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선생님과 학원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일단 선생님을 어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좀 어려우면 애들이 질문을 못해요. 생각보다 질문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2, 3시에도 카톡이 와요. 그래서 질문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선생님하고 친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뭔가를 실력적으로 보여줘야 애들도 그래 우리하고 선생님 잘해. 그래서 좀 신뢰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초반에는 선생님 열심히 따라할 때 선생님 말을 잘 들을 수 있겠지만 성적이 계속 안 나와버리면 애들도 지칩니다. 근데 성적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막 했는데 성적이 나왔어. 그러면 애들은 그때부터 저희도 굉장히 편해요. 무한 신뢰를 해줘요. 어떤 걸 시켜도 그때부터 잘해와요. 근데 사실 그 결과가 나와야 애들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이제 학원을 선택하실 때 학원에 가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 기본적인 수강료, 수업 시간, 진도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당연히 이제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보다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해주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질문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실 수 있고요. 숙제 오답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 아니면 뭐 학생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우리 애는 이런데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학생의 어떻게 해줄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학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게 가장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분석이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가서 예를 들어 우리 애가 해석요구를 갈 예정이거나 해석요구다라고 치죠. 그래서 해석요구 시험 문제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긴 쉽죠.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해석요구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선생님이 계속 학년을 두는데 그 선생님이 걸리면 시험 문제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그 패턴이 있어요. 영신요구 같은 경우는 늘 학교 시험에 최근 모의고사, 근데 1학년 애들 범위가 2학년 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2학년 애들의 1학년 범위에 맞는 그 모의고사 문제를 최근 몇 년 동안 2~3문제씩 계속 내셨어요. 그런데 올해 중간고사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제 그 영신여고 선생님도 애들이 이걸 많이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5년 전 모의고사에서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패턴이 있어요.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돼서 그러면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학교의 패턴이 몇 가지가 있다면 어쩔 수 없죠. 다 준비해야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는가 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학원을 되게 알차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질문 되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 잘 못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수학 과목에 관련된 거라면
학교에서 모의고사 이런 것들 출제한다고 했는데 자료 좀 정리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귀찮을까봐 선생님이 좀 그래서 그런 거를 못 물어보면 안 돼요. 당당하게 그러면 진짜 자기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게 선생님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당당하게 요구해라. 그리고 막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야, 너 질문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가 나왔다면 솔직히 저는 국영수 뭐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학원은 안 다니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일단 투자 담임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는 한데 일단 뭐 강의를 하죠. 일단 질문도 받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라든가 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도 하고 있고요. 이게 한 선생님이 진행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업을 A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근데 질문을 조교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답변이 나가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이게 다른 내용이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수업을 내가 A라는 방식으로 했어. 근데 애가 B라는 방식으로 풀었어. 그럼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을 한 선생님이 집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인간인지라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매 회의 때마다 이 관련된 얘기를 거의 대부분은 회의 시간에 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를 받았는데 이 아이는 이런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난 예전에 이런 애가 있었는데 계속 그 얘기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담임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굵직하게 보는 테스트가 복습 누적 진단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복습 테스트는 이런 겁니다. 바로 직전에 수업했던 거에 문제까지 똑같이 다시 한번 봐요. 몇 문제를 골라서. 이걸 왜 보냐면 애들한테 정말 사정사정을 해요. 한 번만 읽고 와요. 이제 한 번만 읽고 와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테스트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같은 경우 시간을 간격을 두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애들이 꼼꼼히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누적해서 학생이 틀렸던 문제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봐요. 그래서 까먹지 않게. 그리고 진단 테스트는 이제 한 교과가 끝나면 진단 테스트를 봐서 이 학생은 이 반보다 더 높은 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판단이 있으면 빨리빨리 반이동을 할 수 있게 진단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교재도 되게 많습니다. 개념서도 레벨별로 있고요. 내신 교재. 이 인근 고등학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이 정도만 풀어도 1등급은 솔직히 나온다라고 자신을 할 정도로 인근 학교에 최적화되어 있는 내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3 교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 내부적인 시스템 중에 MATH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항만이 M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수업한 모든 영상을 다 찍고 서버에 올려놔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겨울방학 때 특강을 듣든 수업을 하든 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 내신 대비를 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그 진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다 까먹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까먹었다 그래서 그럼 저 인강 다시 들을게요. 그래서 뭐 메가스터디 그렇게 끊어서 인강을 들어요. 근데 복습을 할 때는 자기가 들었던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했던 거를 1.5배속, 2배속이라도 한번 쫙 빨리 한번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또 한 가지는 숙제하다가 어떤 특정 파트를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특정 파트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애들이 특정 파트만 쫙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다시 듣고 그렇지 그러면서 숙제를 다시 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이 지금 저희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놨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답 관리. 저희 학원은 학생들이 등원을 하기 전에 미리 숙제 번호를 올리게 돼 있어요. 나 몇 번이 틀렸고 몇 번을 정정했고 몇 번이 헷갈렸다.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질문도 받아주고요. 그 오답을 기록하고 있다가 애들한테 오답 노트를 다시 만들어주고요. 오답 노트까지는 그런데 저희는 이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학교 내신 대비할 때 이 학생의 어떤 파트가 약했지를 생각해서 학교 시험 대비할 때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학생이 틀렸던 문제를 한 번에 쫙 출력해서 이렇게 보면 이 학생이 약한 어떤 패턴이 보여요. 이 학생은 유독 함수에서 이 파트가 약하구나, 저 파트가 약하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애들 파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샵샵이라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어마무시한 수학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탁탁 꼽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필요한 유형, 뭐 잘 모르는 거, 아니면 이건 기본 연습을 시켜야겠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빌리면 한글발로 착착착 만들어줘요. 이것도 있어요. 출처 검색기. 학교 시험을 딱 보면 이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아 이거는 올림포스 어디 문제네, 이런 것들을 쫙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학만 T라 그래서 학생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거의 다 입력을 합니다. 애들이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애들 성적 추이는 어떻고,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은 뭘로 들었고, 어떤 숙제를 했고, 오답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 내에서 반이동이 되는 경우는 학생 파악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인수인계도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라고 인수인계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역대 히스토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또 학사 일정, 세상 안 보이는데 저희 학원은 이제 한광희 T에서 각 학교의 시험 날짜라든가 아니면 뭐 방학 일정 그런 것들을 다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인근 중고등학교는 다 검색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고사가 추석 전인 학교가 있었고 후인 학교가 있었어요. 그 두 학교가 거의 3주 차이가 나요. 근데 추석 전인 학교는 시험 대비를 빨리 들어가야 돼요. 급하니까. 근데 추석 후인 학교는 시험이 늦은 대신 시험 문제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두 학교의 내신 대비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방학 이전에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방학 시작할 때 미리 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학사 일정을 알아야 이런 조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을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사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한 게 한 20몇 년 전에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는 저거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 프린트를 주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럼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막 작업을 하다 보면 너무 바빠요. 그 작업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조금 소홀해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막 집중을 해요. 근데 또 이걸 못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차피 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애를 관심을 갖는 건 선생님이 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애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든가 애들이 필요한 것들을 착착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중 프로그램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 학원 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게 선생님들이 오롯이 다 그냥 학생한테만 집중을 해라. 근데 애가 문제가 있어? 얘를 이걸 뽑아줘야 돼? 그러면 학원 시스템에서 착착착 문제를 뽑아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이제 궁극적 시스템은 선생님이죠. 사실적으로 애들 수업하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야 되고, 선생님이 저희 학원 선생님 모두 다 애들 진짜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아둥바둥하세요. 저희 학원 이제 개강 안내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등부하고 저희 학원은 원래 수시 모집입니다. 특별히 개강 날짜는 없어요. 근데 예비 고1만 고3이 졸업해야 예비 고1반을 개설할 수가 있어서 11월 17일날 개강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테스트를 보시면 그때부터 같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비 고1은 한 8개 정도 반이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배치고사는 상담실에 예약을 좀 미리 해주시면 배치고사는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학원 홈페이지인데 오늘 설명한 영상도 그렇고 아까 전에 그 AI 관련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보다 학생들이 봐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안에까지는 그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저런 영상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